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제에 대해서 쭉 배웠었는데, 전제라는 건 어떤 때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함의와는 다르다고 했었죠.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 밑바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라는 문장이 있고 Q라는 문장이 있을 때 P라는 문장이 참이면 Q가 참일 때, 그리고 P라는 문장이 거짓일 때도 Q가 참일 때, 요때 바로 P가 Q를 전제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뒷부분, P가 거짓이어도 Q가 참이다 라고 했었던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함의와 차이가 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라는 것과 이 함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장을 가지고 이게 전제인지 이게 함의인지를 구별할 때는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바로 P를 거짓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Q에 대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된다거나 아니면 판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참으로만 판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전자라면 즉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면 이것은 함의. 반면에 이 P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 Q가 항상 참으로만 판단되어야 된다면 이때는 전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 잘 기억을 하셨다가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제 부분을 바꾸지가 않았네요. 전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제에 대한 내용 중에 전제 생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전제라는 놈은 전제라는 녀석은요. 어떤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생성하는 단어나 문장 구조를 바로 전제 유발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발 장치라는 것은 보통 이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유발 장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제를 만들어내는 이 어떤 단어가 쓰이고 어떤 문장 구조가 쓰였으면 그 단어나 그 문장 구조로부터 그 문장 구조로 인해서 어떤 전제가 만들어질 때 바로 이걸 전제 유발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에서는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유명사, 한정적 표현, 뭐 사실동사 등등등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고유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고유명사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개체, 하나의 어떤 사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어떤 하나의 개체에 어, 정말 그 개체만을 위해서 이름 붙여진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철수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영희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강아지,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그 강아지를 지칭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쓰는 강아지 이름이 뭐죠? 옛날 사람인가 봐. 뽀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예를 들면 뽀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뽀삐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 뽀삐라는 거는 강아지 뭐 예를 들면 뭐 시추를 가리킬 때 뽀삐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강아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뽀삐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요. 어떤 그 고유 명사를 썼다면
그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특정 사물 혹은 특정 사람, 어떤 동물 등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딱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정 사람이라든지 특정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고유명사는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고유명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점에서 고유명사라고 한다면 그 고유명사로서 지칭될 문장이나 발어에서 그 고유명사로 인해서 지칭되는, 지시되는 어떤 사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금강산은 산봉우리가 1만 2천여 개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면 이때 여기에서 사용된 이 금강산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자가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산이 존재한다. 그 산이 존재해야 가의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의 문장이 참이든 이 문장이 거짓이든, 즉 금강산이라는 산이 산봉우리가 1만 2천 개가 되지 않거나 뭐 한 7천 개밖에 되지 않든 아니면 1만 2천 개가 넘든 이 두 상황 모두 다 금강산이라는 그 산이 존재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가라는 문장은 금강산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금강산이라는 고유명사는 그 이름을 가진 개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문장을 전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정적 표현입니다. 한정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표현에 예를 들면 수식 관계가 성립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범위가 요만큼 있고 여기가 이제 사람의 범위인데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사람 중에서 요만큼으로 딱 한정하는 그런 걸 바로 한정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표현에 의해서 수식을 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넓게 가리켰던 대상 중에 일부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한정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예를 들면요. 사람이라는 명사는 정말 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잘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중에 잘생겼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정성을 갖게 돼요. 이 점에서 잘생긴이라는 수식이 붙음으로써 이 표현은 한정적으로 의미적으로 무언가를 제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정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관용어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한정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한정적 표현은요. 이 한정되는 부분 있죠. 이 한정되는 부분과 그리고 그것으로서 수식을 받는 그 부분이 바로 전제를 일으키는 전제 유발 표현이 됩니다. 즉, 예를 볼게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제약받는다, 한정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차라고 하면요, 차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돼요. 뭐가 됐든 차가 한 대뿐이든 뭐 10대든 그 중에서 나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차가 적어도 한 대, 그리고 그 이상은 있어야 요 나의 차라는 표현이 성립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차라고 한다면 이것은 차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런 내용을 전제하게 됩니다. 요 내용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만 볼게요. 내가 만난 사람은 친구였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이라는 부분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을 꾸미고 있는데, 요렇게 수식하는 관점에서 보면, 관점에서 어떤 내용이 전제가 되냐? 내가 만난 사람은 친구였든, 친구가 아니라 뭐 다른 뭐 친구의 어머니였든, 친구의 아버지였든, 아니면 선생님이었든 간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사람을 만났다라는 요 의미가 전제되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친구였는지, 친구 아버지였는지, 선생님이었는지, 교수님이었는지, 뭐 경찰관이었는지 이런 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럼 쓰이는 경우는 나의 문장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현,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가 있다. 그러면 그 관용어와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에 모종의 그 의미적 관계로 인해서 전제되는 표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게 어떤 식으로 딱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공식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 전제 표현이 하나는 생기겠구나. 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실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동사는요, 모문에 사실동사라는 놈이 쓰이면 이 사실동사가 쓰였을 때 그 앞에 어떤 내포문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내포문이 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동사라는 거를 딱 그냥 나중에 이제 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실동사라는 거를 보면 그 의미상 이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사실동사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사실동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전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창수가 판단하기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가 이상하다라는 것으로 도출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동사라고 하면은 요 이상하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 이상하다라는 문장이 쓰인 이 문장을 볼게요. 요 문장을 보면요.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표현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창수가 이상하다는 판단을 내린 그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됩니다. 즉, 영호가 거짓말을 이미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결과 이상한지 않은지를 창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요 앞에,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요. 따라서 가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문장이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가는 나를 전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든지가 했거나 아니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여튼 간에 나 문장은 항상 참이어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순이는 영수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 고마웠다라는 가 문장은요.
영수가 집으로 이 가 문장이 성립한다면 참이라고 한다면 영수가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그 문장이 참이 되겠죠. 반대로 순이는 영수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 고맙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 즉 순이는 영수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 고마웠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영수가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문장은 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맙든 고맙지 않든 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의 문장은 나의 문장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상하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고맙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맙다라는 표현이 바로 사실동사입니다. 이 사실동사라는 건요, 어떠한 사실이 이미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부류들을 바로 사실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후회하다, 분개하다, 놀라다, 이상하다, 알다, 깨닫다, 실감하다, 발견하다 등등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이미 존재해야 되는,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동사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사실동사라고 하고요. 사실동사라는 동사 부류의 그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의 자체가 어떤 내포절의 내용이 항상 사실일 것임을 전제하는 동사라고 정의가 돼요. 그게 바로 사실동사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동사의 부류가 비사실동사예요. 비사실동사라는 건 무엇이냐? 내포절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비사실 동사라고 정의되는 non-factive verb라고 정의되는 그러한 동사들인데요. 그 동사들 부류는요, 믿다라든지 단정하다라든지 주장하다라든지 기대하다라든지 등등 추정하다, 착각하다, 원하다 등등이 바로 비사실 동사입니다. 자, 요 동사들이 쓰이는 문장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한다고 믿었다.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고 기대했다? 좀 이상하네. 한다고 단정했다.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장 언제 쓸까요? 이 문장은 영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정도성에 대해서 이것이 명제가 어느 쪽으로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도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지 이 명제가 성립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나라는 문장이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다 라는 요 문장은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다라는 문장을 전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은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는 문장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 한 게 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창수의 오해일 수 있죠. 창수는 지 혼자 그냥 잘못 생각해서 영호를 미워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영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즉 나 문장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다 문장은 거짓일 수 있고 그리고 나 문장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다 문장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여튼 간에
나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다 문장이 항상 참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요 나는 다를 전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비사실 동사라는 놈들, 믿다, 뭐 단정하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쓰였을 때는 그 내포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제하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앞서 살펴본 사실동사 같은 경우는 내포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일 것임을 전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는요, 말 그대로 어떤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 동사라는 거는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이 대해서 변한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여튼 그 전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단어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현은 돼요. 실현은 되지만 여튼 간에 상태 변화 동사가 쓰였으면 그 전에 그 상태 변화 동사로서 나타내는 의미와 대비되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자, 즉 상태 변화 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그 상태 변화 동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후의 상태 있죠. 이후의 상태가 있고 그 전의 상태가 있는데 동작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에 서로 간에 어떤 대척점이 있다. 변화가 있음을 전제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 쉬워요. 자, 끊다라는 표현을 봅시다. 끊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끊다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죠? 어떤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딱 잘려서 그 이후에 앞에 내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럴 때 바로 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참수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이 끊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앞에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었어야 끊다라는 표현이 성립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이거는 끊은 게 아니고 그냥 피우지 않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창수가 예전에 담배를 피웠다라는 표현을 전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수가 담배를 끊었다. 이것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나 문장이 참이 되고요. 창수가 담배를 끊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나 문장은 참이 되죠. 여튼 가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나 문장은 항상 성립하게 되고요. 항상 참으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가는 나를 전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영우는 지혜를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그만두다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냐? 어, 어떤 사건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떤 행위를 계속 이어가다가 중간에 끊은, 1번 예문에서 살펴봤던 끊었다와 마찬가지로 뭔가 행위를 중단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요럴 때 바로 그만두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따라서 그 중단되기 이전의 행위가 지속되었다. 이전의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우가 이제까지 지혜의 뒤를 쫓아다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만두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전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변화 동사로는요. 계속하다라든지 그만두다, 끊다, 멈추다, 시작하다, 출발하다 등을 쓰는데요. 이 계속하다라는 거는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어떻게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떤 행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기점을 통해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서요. 상태 변화 동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 시작하다, 출발하다, 멈추다, 끊다, 그만두다 등이 있는데 이 시작하다는 어떤 행위가 없다가
그것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변화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하다라든지 출발하다는 멈춰 있음을 전제하게 됩니다. 멈춰 있었던 것을 전제하게 되고요. 그만두다, 끊다, 멈추다는요. 오히려 반대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가 중단되었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이 점에서 뭔가의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내용상 이해되시죠? 이런 걸 바로 상태 변화 동사에 의한 전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표현입니다. 어떤 행위가 반복되거나 혹은 첨가의 의미를 가진 경우라면, 이러한 표현이 쓰였다면 이전에 동일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이제 계속하다 같은 이유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또 넘어졌다라고 한다면요. 또라는 표현이 쓰임으로 해서 아이가 이전에 넘어진 적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죠. 이해되시죠? 아이가 또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또라는 표현이 쓰임으로 해서 이 뒤에 이전에 넘어진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아니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행위를 겪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 문장은 나 문장을 전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도 비슷해요. 이번 예문도 비슷해요. 나는 삼국유사를 다시 읽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삼국유사를 읽은 적이 있다. 다시라는 표현에 의해서 그 앞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음을, 똑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라든지 다시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 표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그 계속하다 같은 경우도 반복 표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 표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상태 변화 동사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튼 간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량사입니다. 수량사와 결합된 지시 대상은요, 그 지시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수량사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앞서 중의성이라든지 모호성이라든지 그런 거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량사라는 거는 어떤 대상의 숫자, 수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수량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정말 숫자를 나타낼 때도 수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라든지 일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다 이 수량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사 어떤 표현 앞이든 어떤 표현 뒤든 이런 데 쓰였을 때 이 수량사로서 나타내는 어떤 개체가 있을 때는요, 그 개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겠죠. 당연하겠죠. 한 사람 하면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존재해야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량사가 쓰였다는 것은 그 지칭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문장 볼게요. 모든 생물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생물이 존재하고 그것의 범주가 여러 개가 있어야 모든이라는 표현을 붙였을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생물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전제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 죽는다, 모든 생물은 죽지 않는다. 여튼 간에 생물은 존재한다는 표현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컵 3개를 깨뜨렸다 라고 했을 때 컵이 존재한다도 전제하고요. 적어도 3개 이상의 컵이 있었다는 것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3개 이상의 컵이 있었어야 그것을 깨뜨렸든 깨뜨리지 않았든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 문장은 나 문장을 전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분열문입니다. 분열문은요, 여러분들 분열문을 들어보셨을까요? 통사론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정보 관련한 정보적 어떤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 분열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에서는 it is that 했을 때 it is that 뭐 했을 때, 즉 원래는 that 이하 구문이 that 이하의 부분이 바로 주어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is라는 비동사를 쓰고 나서 바로 뒤에 그 that과 관련해서 딱 서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잘 와닿지 않고 한국어로 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뭐 한 것은 뭐뭇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구문을 바로 분열문이라고 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방해요. 자, 이렇게만 봐도 잘 모르겠죠? 예문을 볼게요. 내가 마신 것은 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요, 원래 내가 술을 마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일반적인 문장인데요.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 마시다라는 표현 혹은 술을 마시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그 방점이 간다고 해석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장에서는요. 따라서 마시다라는 어떤 행위에 그 초점이 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빼고 앞에 부분을 뭐뭐 한 것은 뭐뭐 혹은 뭐뭐 하는 것은으로 그 아예 묶어서 하나의 어떤 구로 만들고 명사구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명사구를 주어로 씀으로써 이 문장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마신 것은 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 차이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명제상 어떤 그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디에 방점이 찍히고 어디에 초점이 찍히고 어디가 강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가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때 내가 마신 것은 술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분열문을 썼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마셨다. 뭔가가 된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뭔가를 마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한정 표현과 관련해서 관용어가 쓰이면 그 관용어는 뒤에 있는 명사와 관련해서 뭔가의 어떤 의미적 전제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관용어로 쓰여 있고 뒤에 것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명사는 아니지만 여튼 관용어와 명사 간의 어떤 모종의 관계로 인해서 무언가를 마셨다라는 그 표현이 그러한 의미가 전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따로 분열문이라고 해서 따로 보는 이유는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한정적인 그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보이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언어마다 좀 다르게 시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해문을 따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부사절입니다. 시간부사절, 즉 부사절 가운데서 어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당연히 앞서 어떤 그게 있고 그리고 뒤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고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미리 선행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 후에 뭔가가 일어났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이 전제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요,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배웠다 라는 그 표현이 참이든 거짓이든, 즉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배웠다라는 문장이 참이거나, 아니면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참이거나, P라는 문장이 참이든 not P라는 문장이 참이든 나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님은 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자라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것이 거고,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수자가 소리를 지른 사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건이, 선행 사건은 전제가 됩니다. 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는 문장이 참이든 거짓이든, 수자가 소리를 질렀든 안 질렀든 영호가 방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은 항상 참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 나와 같은 나 문장을 전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구조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임을 전제합니다. 어렵죠? 예를 볼게요. 너는 어디서 이 문자를 샀느냐? 라고 했을 때, 어디서라는 표현이 쓰였고, 이 모자를 샀느냐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 이 문장의, 이 의문문의, 그 질문, 의도는 어디서 샀는지 그 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너는 이 모자를 산 사실이 없다면, 이 모자를 사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에서 가처럼 쓰인 1번의 가처럼 쓰인 문장은요, 나 문장을 전제하게 됩니다. 2번에 영희는 수자가 언제 오는 줄 알까? 라고 했을 때, 언제 오는 줄 알까 한다면 온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수자가 온다라는 그 내용은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영희는 수자가 언제 오는 줄 알까라는 문장은 수자가 온다라는 문장을 전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문문에 의한 전제 생성이고요. 그리고 화용론적 전제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쉴게요. 화용론적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언어가 그 자체로서 전제를 만들어내는 내용에 해당했습니다. 뭐 문장에 쓰인 어휘라든지 문장이 사용된 구조라든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전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함의를 살필 때 논리적 함의와 사실적 함의, 즉 언어에 의해서 생겨나는 함의와 상황, 화용론적으로 생겨나는 함의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제도 마찬가지로 언어에 의해서 생겨나는 논리적 함의와 논리적 전제와 화용론적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제, 사실적 전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화용론적 전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화용론적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화용론적 전제라는 거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파악되는 전제를 바로 화용론적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요, 자신이 발화하는 문장 속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청자도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알고 있을 때 바로 이 화용론적 전제가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화자가 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방 안에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그런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문을 닫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바로 화용론적 전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선행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야 이
문을 닫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적정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적정 조건이라는 내용은 이제 의미론 쪽에서 주로 다룬다기보다는 화형론 쪽에서 많이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형론 쪽으로 좀 넘겨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중에 이제 맥락상 대화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뒤에 이제 함축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조건들에 맞춰서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 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걸 바로 이제 화용론적 전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즉 다시 말하면 화용론적 전제라는 건요. 어떤 주어진 맥락 속에서 발화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그 조건들이고요. 그러한 조건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된 지식, 이걸 이제 공통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 그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식, 뭐 배경, 뭐 이제 상식 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괄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위치, 능력, 신체적인 어떤 그 가능성 등등 다 포괄이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요구하거나 의도하고 있음을 서로 간에 안다든지 뭐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공통 바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통 바탕이 바로 이 화용론적 전제에 해당한다라고 좀 크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네 오늘은 커닝을 안 하더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네가 이전에 커닝을 한 적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나도 화자도 알고 있고 청자도 이 화자가 알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학생이고요. 그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 있고 화자가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문장은 제대로 성립할 수 없겠죠. 뭔가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럴 때 바로 화용론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없음으로 해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트러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용론적 전제의 특성인데 이 화용론적 전제라는 거는 앞서 살펴봤던 논리적 전제만큼 어떤 꽉꽉 짜여져 있고 그 논리적 어떤 연관성을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용론적 전제는 의미론에서 전제라는 그 개념을 살필 때 일단은 좀 배제가 되는 양상이 보이고요. 화용론에서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의미론적 전제 개념을 명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그 의미론적 전제는 P라는 문장이 성립하든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Q라는 문장은 항상 참일 때, 요때 바로 전제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상 P라는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Q라는 문장은 의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 맥락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한 4시 5분부터 이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의와 전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함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함축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진 못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쭉 하게 될 텐데, 이 함축이라는 개념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함이라는 개념, 전제라는 개념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른데 왜 같이 살펴보냐? 이게 생각보다 이제 나중에 따로따로 놓고 보면 뭔가 비슷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책에서는요, 함의와 전제는 제 11장에서 살펴보고 있고, 함축은 14장에서 따로 살펴보고 있어요. 15장이구나. 15장에서 따로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좀 갭이 있어가지고요. 책을 이제 보실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의와 전제 개념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장 의미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의미론의 층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미론의 층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5장 함축의 내용은요. 책의 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화용론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왜 얘네가 나뉘냐면요. 아까까지 살펴본 함의와 전제라는 거는 두 문장 간의 어떤 의미 관계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지금부터 살펴볼 이 함축이라는 내용은요.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말의 행간의 의미라 그러죠. 어떤 말을 씀으로써 그 안에 다양한 어떤 표현들, 다양한 의미들이 그냥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바로 함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대화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괄된다거나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함축이라는 개념이 성립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함의도 그렇고 함의도 뭐 사실적 함의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용론적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전제에서도 화용론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전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화용론적 개념인 함축과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함축을 지금 함의와 전제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축의 개념입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듯이요. 실제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직접적으로 정말 말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표현을 씀으로써 우회적으로 뭔가 애둘러서 뭔가 다르게 돌려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뭐 이제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화자가 발화 문장의 명시적인 어떤 그 의미, 그것 외에 그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넣어서 담아서 말을 할 때예요. 이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 이상으로 추가된 의미, 이것을 바로 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발화 속에 담겨진 명시적인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함축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함축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P라는 표현을 그냥 딱 말해서 A라는 문장을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로 그라이스라는 유명한 화용론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이 그라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 그라이스는요, 즉, 어떤 문장을 말을 할 때, 이 문장으로 인해서 말되는 것, 전달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문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언어 자체, 어휘로서 나타나는 것, 아니면 언어 자체의 논리적인 어떤 내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등을 그것들로, 즉, 문장의 의미 그대로의 의미로 말해진 것. 그것을 언어적 의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포함되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전달되는 함축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냥 문장 의미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what is said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함축된 것, 뭔가 덧붙은 것을 추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함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희는 어디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영희는 어디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5분 전에 우체국 쪽으로 가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진욱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 화자는요. 5분 전에 우체국 쪽으로 가고 있었다. 영희가 5분 전에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다. 라는 정말 그 자체의 정보를 전달한 거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영희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5분 전에 영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영희를 찾으려면 우체국 쪽으로 한번 가서 봐. 그쪽에 있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 문장 안에 포함시켜서 말한 게 되겠죠. 그리고 민수, 즉 이 문장을 듣는 청자는 이 문장을 듣고 그쪽에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쪽을 가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욱이라는 화자는 한 문장을 가지고요. 정말 영희가 하고 있었던 행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동시에 영희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영희를 찾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보라는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추가적인 내용, 영희를 찾으려면 우체국 쪽으로 가봐라라는 이 부분이 바로 함축에 해당합니다. 즉,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의미 자체 말고요. 외적인 내용, 뭔가 추가적인 내용, 뭔가 덧붙는 내용, 이것들을 바로 다 함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어머니, 흰 운동화 못 보셨어요? 라고 했을 때, 방금 진우가 농구하러 간다고 나갔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흰 운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진호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호가 집에 없는 그 이유가 농구한다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철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흰 운동화는 진호가 신고 나갔고 그 진호가 농구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농구장으로 가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도출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한 말, 이 문장, 방금 진우가 농구하러 간다고 나갔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대화 상황이라든지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화자의 의도, 청자의 의도 등을 두루두루 고려를 했을 때 흰 운동화는 진호가 가지고 농구장으로 갔으니 흰 운동화를 찾으려면 농구장으로 가봐라 라는 의미를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함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자는요, 발화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을 직접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발화 속에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바로 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그 두 대화를 볼게요. 두 대화에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건 아닙니다. 영희는 어디 있니? 우체국에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죠. 흰 운동화 못 보셨어요?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표현,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의미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뭔가 조금 어그러지는 듯한 서로 엇갈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의문문을 사용한 그 주체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라이스는 고민을 했어요. 그라이스는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들을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함축이라는 개념을 발견을 하고요. 이 함축에 대해서 풀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요소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설정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라이스가 생각하기에 어떤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는 그 대화가 성립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협력에서 벗어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력이라는 그 스탠스, 서로 간에 어떤 서로 간에 그 협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벗어난 듯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 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행간의 의미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 적절히 추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러한 추론 속에 뭐 일반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맥적 대화 상황을 통해서 대화 상황에 기반한 여러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화자도 알고 있고 청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적절히 흘러갈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라이스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차근차근 뭔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이스는요, 의사소통을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다.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서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화를 참여한 그 화자와 청자는요, 전혀 생뚱맞은 표현을 쓸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화자도 알고 있고 청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A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Z라는 표현을 갑자기 쓸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청자는 추론을 하게 되고요. 화자 역시도 A라는 표현에 대해서 Z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 이유가 있다고 화자도 생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그라이스의 대화의 원리, 협력 원리입니다. 함축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바로 이제 협력 원리라고 커다란 얘기를 하는데요. 그라이스가 말하기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화자도 지켜야 되고 청자도 지켜야 될 그 원칙을 바로 협력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 참여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조건, 원칙, 원리를 바로 협력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화는 그냥 종결된다.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하나의 대화가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력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협력 원리가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대화 속에 들어가는 여러 문장들이 해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상으로는 뭔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협력 원리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 원리, 협력 원리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적 원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원리, 경률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맥심이라고 그라이스는 하는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조항 정도로 해석되는 그러한
경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률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라이스에서 제시되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는 더 여러 가지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라이스에 의해서 제시된 표현을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반 원리입니다. 협력 원리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인 제너릭한 그 원리를 말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대화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 대화 참여자들은요,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라는 게 바로 이 대화 협력 원리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A라는 철수와 영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철수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과 영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이 대화 진행 관계, 대화 진행 그 과정에서 유의미해야 된다. 뭔가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고 서로 간에 티키타카가 맞아야 이 대화가 온전히 성립을 하고 이 대화가 유의미해지지. 철수는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희는 자기 어제 했던 얘기를 하고 있고 철수는 그 얘기를 다시 듣고 내일도 날씨가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영희는 다시 나는 캠핑 가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뭔가 서로 간에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얘기만 한다면 이 대화는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서로 간의 방향과 서로 간의 목적이 서로 맞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대화의 원리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야 된다라는 대화의 일반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과 똑같은데 그것을 이론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론화시킨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화 경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대화 경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양, 질, 관계, 태도, 각각에 대해서 살핍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양의 경률입니다. 양의 경률은요, 정말 양과 관련해서 대화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의 양과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말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되게 간단해요. 대화의 목적상 필요한 만큼을 말을 하고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마라. 내가 10만큼이 필요하면 10만큼 말해라. 12를 말을 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말을 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말하지도 말아라. 이게 바로 양의 경률입니다. 대화가 온전히 적절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을 적당히 맞춰서 말해라. 과하게 말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말하지도 마라.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라. 이게 바로 양의 경률입니다. 두 번째, 질의 경률입니다. 질도 마찬가지예요. 질적으로 아까 양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양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번에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질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 과하게도 하지 말고 모자라게도 하지 말듯이 질 면에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게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모자라게 하지 말라라는 거는 내가 참이라고 믿는 것,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것,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라.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질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질의 경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내가 증거도 없는 것을 과하게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질의 경륜입니다.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그 적절한 증거가 없이 내가 그냥 추정해서 뭔가 덧붙여서 뭔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말하지는 말아라. 이게 바로 질의 경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관계의 경륜입니다. 관계의 경륜은요, 화청자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수와 영희가 얘기를 했을 때 철수가 말한 내용과 철수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영희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인다고 한다면 영희가 이제 화자가 된다고 했으면 철수가 말한 내용과 내용적으로 의미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관계의 경륜입니다. 이 내용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철수가 말한 내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양도, 질도 다 그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관련성 있게 말해라. 이게 바로 관계의 경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태도의 경륜인데요. 이 태도의 경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도라는 놈을 과하게 하지도 말고 모자라게 하지도 마라 라는 게 바로 태도의 경륜입니다. 첫 번째로 불명료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을 쓰고 그렇지 않은 표현은 피해라 라는 게 태도의 경륜이고요. 두 번째로 중의성을 피해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제하고 뭔가 분명하게 말을 해라.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해라 라는 게 이제 태도의 경륜입니다. 세 번째로 간결하게 해라. 말을 중언무언 뭔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해서 덧붙이지 말고 필요한 말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하라. 이게 바로 태도의 경륜입니다. 네 번째, 순서에 맞게 하라.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사건이 차근차근 일어났으면 그 순서에 맞추어서 말을 해라. 뒤집어서 5 얘기했다가 7 얘기했다가 1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화자가 잘 정리해서 차근차근 말을 해줘라 라는 게 바로 태도의 경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어떤 부분을 어떤 경륜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라이스 이후에 학문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체계화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느 경륜에 들어가는지는 조금씩 다르게 풀이가 됩니다. 어떤 학자는요, 양의 경륜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하기도 해요. 다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라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경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상식을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것이구나,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예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라이스는 이 대화의 경륜 그리고 협력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화라는 거는 이 협력 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성립을 하게 된다. 대화가 진행되게 된다. 라고 처음 전제를 합니다.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 협력 원리가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 협력 원리가 정말 언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언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봤을 때는 이 협력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라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대화는 이 협력 원리가 지켜지는데
겉으로 보기에 이 협력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대화 상황에서 함축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함축은 이 대화를 진행시키는데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그 함축은 대화 경률의 준수 여부에 따라 대화 경률의 그것을 진짜 표면적으로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축이 생성되는 이유는요. 대화 경률이 준수하는 방식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대화 경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방식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함축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대화 경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함축이 생성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경률을 준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떤 내용에서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철수와 영희가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아 야구팀이 이번 시즌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철수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일단 관계없이 철수는 딱 요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기아 야구팀이 선두에 있지는 않다. 1등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할 건데요.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만 본다면 정말 1등을 하고 있는지 2등을 하고 있는지 3등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는 그 기준은 타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측정되는 부분이고 1등을 하고 있지만 내 눈높이에는 성이 안 차. 기아는 지금 그 사람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지금 날아다녀야 돼. 지금은 메이저리그 딱 갖다 놔도 뭐 선두를 유지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정도에 해당해 라고 본다면 1등을 하고 있지만 이 문장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튼지간에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의미는 정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튼지간에 그 말을 들은 철수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아 야구팀이 선두에 있는 정도는 아니구나. 그냥 적당히 해나가고 있는 정도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영희가 다른 거 다 떼놓고 그런대로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이 문장을 발화를 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대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그런대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갖는 어떤 어감 있잖아요. 어감도 있고 그것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면 뭔가 덧붙어야 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정보를 당연히 덧붙였을 거야. 근데 그것이 덧붙지 않고 그냥 그런대로라는 표현만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때 이 영희는 뭐 추가적으로 덧붙일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대로라는 표현에 나타나는 그 어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덧붙는 정보는 없고 이 점에서 기아라는 야구팀은
선두에 있는 정도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즉, 영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를 영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가 더 이상 없고, 지금 이 문장만으로 양적인 면에서 온전히 성립할 수 있음을 철수는 이해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양의 경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0이라는 화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이 문장만으로 가지고 양을 모두 다 만족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수는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함축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함축이 생성되는 방식 중에 양의 경류를 준수함으로써 생성되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의 경률 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화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는 정보를 나타내지 마라. 그리고 합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 또한 나타내지 마라. 발화하지 마라라는 게 바로 이 질의 경률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적당한 양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화자가 말을 했으면 청자는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화자와 청자 간에 서로 어떤 화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청자는 그 말을 토대로 이 사람이 대화의 경륜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말로부터 화자는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질의 경륜을 준수함으로써 어떤 함축이 생성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소금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소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소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분명히 어떠한 내용과의 관련성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관계의 경률에 따라서 지금 이 화자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명령문은 시간상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라는 대화의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청자는 이 대화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요. 이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청자는 현재에 접목시켜서 지금 소금이 필요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어떤 상태와 관련되는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경륜로 인해서 함축이 생성되는 그런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창수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라고 했으면, 이때 TV를 보다라는 표현이 먼저 놓여 있고 잠이 들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놓여 있죠. 당연히 청자는 앞에 순서에 맞게 말을 하고 있다고 청자는 생각하고, 화자의 그 태도가 따라서 창수는 먼저 TV를 보았고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다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태도의 경류 중에 그 시간적 선후 관계에 의해서 앞서 나타난 사건을 먼저 배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사건을 나중에 배열했을 것이다 라는 그 태도의 경류를 준수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함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함축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좀 크고 워낙에 좀 복잡하기도 하면서 좀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할 텐데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 경률의 위배와 관련해서는요,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에서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세요. 많이 어렵죠? 아마 점점 어렵다고 생각이 될 텐데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개념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개념 하나하나는 그렇게 뭐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닐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듣는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뭐 예문도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그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본 내용이라든지 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 책 한 거 지금 다 끝내고 있는 겁니다. 한 학기 만에 이 책을 다 끝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